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해외에서 납치됐다면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로버트 케이는 30년간 인터폴에서 일하며 수많은 납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협상했고 시간을 끌었으며 때로는 조용히 포기했죠. 유럽은 한 달, 미국은 2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나라를 목격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330명이 동시에 사라졌을 때 전 세계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48시간 만에 세상을 뒤흔들었죠. 외교부, 국정원, 군이 동시에 움직였고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군사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더 강력했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흔들림 없는 신념이었죠. 샤버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동했습니다. Come on, run. 지역상의 세르비아 구출했습니다. 오늘 로버트 케인이 직접 목격한 그 놀라운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증명한 진짜 강대국의 모습을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8시간. 한국이 세상을 뒤흔드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캄보디아에서 330명의 한국인이 집단으로 납치됐습니다. 유럽이라면 한 달, 미국이라면 2주는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48시간 만에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현지에 인력을 투입하고 캄보디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저는 로버트 케인입니다. 런던 본부에서 시작해 30년을 현장에서 보냈죠. 테러, 납치, 조직범죄, 안 겪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움직이는 걸 저는 평생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4시 긴급 보고서가 제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과 푸놈펜 일대에서 한국인 330명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30명이라니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었죠.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부패가 얼마나 깊은지를요. 국제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대사관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죠. 하지만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어차피 회의만 하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한국 정부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이 동시에 움직였죠. 저는 한국 외교부 브리핑을 지켜봤습니다.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이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나라들은 아직 회의 일정도 못 잡았는데 말입니다. 48시간. 고작 이틀입니다. 보통 국가라면 상황 파악조차 끝내지 못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언론을 검색해봤습니다. 온 나라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330명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입니다. 라는 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죠. 놀라운 건 그 분노가 이성적이었다는 겁니다. 감정적 흥분이 아니라 냉정하게 정리된 분노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국제사건을 봤지만 이런 국민들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공식 협조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20개 항목에 달하는 구체적인 질문과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답변은 형식적이었습니다. 20개 중 6개만 회신이 왔고 그나마도 확인 중이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외교부는 조용히 문서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경제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문서를 보고 몸서리쳤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죠.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걸 끊겠다. 이렇게 단호한 외교 문서는 처음 봤습니다. 국제사회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신속한 대응을 주목한다는 입장을 냈고 유럽 언론들도 연일 한국의 움직임을 보도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 커피는 차갑게 식었고 모니터 속 한국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합동 태스크포스가 현지에서 독자적인 정보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캄보디아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협상 대신 행동을 선택하다. 외교가 아닌 결단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질 구출 사건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한국가의 의지였습니다. 자국민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진짜 화가 났다는 걸, 그리고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 한국 전역이 분노로 뒤덮였는데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뉴스 댓글창까지 모든 곳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제가 30년간 목격했던 다른 나라들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섭도록 정리돼 있었죠. 330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입니다. 이 한 문장이 한국 인터넷 전체를 휩쓸었는데 시민들은 피해자 명단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들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가족이라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국가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요. 한국 합동 태스크포스는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한 요원들은 독자적인 정보망을 구축하면서 피해자들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고 목격자들을 찾아다니고 현지 조직들과 직접 접촉했죠. 인터폴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측이 요청한 협조 사항은 27개였는데 캄보디아 경찰이 제대로 답변한 건 고작 8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확인 중, 조사 중, 검토 중이라는 말로 일관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협조가 아니라 방해라고요. 캄보디아 경찰의 태도는 너무나 명백했는데 형식적인 체포, 몇 건과 언론용 브리핑 몇 번만 있을 뿐 아무런 실질적 조치도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현지 정보원의 보고였습니다. 납치범들의 돈이 지방 관료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죠.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 증거로 제출됐는데 최근 3개월 안에 새 벤츠를 구입한 지방 경찰서장의 아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부패가 단순한 뇌물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조직범죄와 정부가 완전히 한몸이 돼 있었죠. 한국 태스크포스 내부에서도 좌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 요원이 본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을 때 이강현 외교부 차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건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명분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강현 차관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충분히 시도했고 모든 절차를 정확히 밟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도 줬죠. 하지만 그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당하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저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증명, 그것은 곧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도덕적 명분이 확보됐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한국 정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는 짧지만 강력한 문장이었죠. 국제 언론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를 띄웠고 BBC는 긴급 분석 기사를 내보냈으며 한국 군사 옵션 시사라는 헤드라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한 민주주의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 안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한국은 진심이었고 그들은 이미 모든 걸 계산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수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들이 정부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군대를 보내라. 우리는 정부를 믿는다는 피켓들이 곳곳에서 보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과 정부가 완전히 하나였다는 걸요. 분노도 같고 목표도 같고 의지도 똑같았습니다. 인터폴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을 때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한국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 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설마 정말 군대를 보내진 않겠죠? 라고 물었고 프랑스 대표는 그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걸 계산했고 외교적 노력을 완벽히 증명했으며 상대방의 비협조를 명확히 기록했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까지 얻어낸 상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았을 때 창밖의 런던 거리는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너무나 시끄러웠습니다. 한국은 협상하지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룰을 다시 쓸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뒤 세상이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실에 들어섰을 때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저도 런던 본부에서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대변인은 한 장의 문서를 펼쳤고 그 다음 나온 말이 제 30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군사적 옵션도 포함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군사적 옵션이라니 주권 국가의 영토 안에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지만 한국은 진심이었고 그들에게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이었죠. 대변인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3호 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성공을 근거로 다시 한번 불가능에 도전하겠다는 겁니까? 세계 언론이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으니까요. 유럽 외교관들은 당황했고 미국 국무부는 긴급 성명을 준비했으며 중국은 즉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국민의 신뢰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의 한 방송사가 특별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22살 피해자 이준호 학생의 아버지가 화면에 등장했는데 70대 노인이었던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믿소. 우리 준호를 반드시 데려올 거라고 믿소.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국가를 믿는다는 말, 정부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확신하는 저 눈빛, 이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30년간 수많은 국가들을 지켜봤지만 국민이 정부를 이렇게까지 신뢰하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정부를 비난하고 시위를 벌였을 텐데 한국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를 믿고 지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흘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석 합동참모의장이 직접 피해자 가족들의 자택을 방문한 겁니다. 군 최고 지휘관이 일개 국민의 집을 찾아가다니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방송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는데 박 의장은 이준호 학생의 아버지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데려오겠습니다. 이건 군의 명예가 아니라 국가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성 장군이 일개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약속하는 모습,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이었죠. 한국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국가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일주일 뒤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작전명은 약속의 귀환이었습니다. 707 특임단이 선발됐고 작전 계획이 수립됐으며 저 로버트 케인도 현지 전략 고문으로 합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된 거라는 걸요. 출정 전날 밤, 저는 작전 브리핑실에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 대원들이 무기를 점검하는 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숨죽인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한 대원이 제 옆을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러 가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펼친다는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질문도 떠올랐습니다. 330명의 국민을 버리는 게 과연 국가입니까? 새벽이 밝아왔을 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가는 거였죠. 국민에게 한 약속,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든 겁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침략이 아니다. 귀환이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합동 태스크포스가 현지에 자리를 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캄보디아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20건의 구체적인 정보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들의 마지막 동선 파악부터 목격자 증언 확보, 관련 조직 정보 공유까지 모든 게 포함돼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돌아온 회신은 고작 6건뿐이었고 그나마도 확인 중입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저는 현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담당 서장은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표정이었고 제출한 자료 요청서는 책상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진전 상황은 단 하나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조가 아니라 방해라는 걸요. 한국 측 정보요원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이 중국계 조직범죄 집단과 연결돼 있었고 그들의 돈이 지방 관료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한 정보원이 제출한 사진 한 장이 결정적이었는데 최근 석 달 사이에 새 벤츠를 구입한 지방 경찰서장의 아들이 찍혀 있었죠. 그 차의 가격은 그 서장의 10년치 연봉보다 비쌌습니다. 부패가 단순한 뇌물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조직범죄와 정부가 완전히 한몸이 돼 있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태스크포스 요원들은 매일 현장을 뛰어다녔지만 캄보디아 측의 비협조 때문에 핵심 정보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입을 다물었고 관련 서류는 분실됐다는 핑계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국 요원들의 동선까지 감시당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태스크포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 요원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청해도 소용없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몇몇 요원들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이강현 외교부 차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건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명분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차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았고 충분한 시간을 줬으며 합리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협조를 거부했고 그 사실이 명확히 기록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당하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는 증거를 쌓고 상대방의 비협조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더 이상 외교적 수단이 통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건 실패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프놈펜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 불빛들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330명의 한국인이 갇혀있고 이 나라의 부패한 권력은 그들을 구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울 본부로 최종 보고서가 전송됐습니다. 외교적 해결 불가능. 현지 정부의 협조 전무. 차기 옵션 검토 요청. 그 짧은 문장들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상이 아닌 실행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겁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부패는 벽이 아니라 미로였다. 하지만 한국은 미로를 빠져나갈 생각이 없었다. 벽을 부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온 답변은 빨랐습니다. 사흘 뒤 한국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펼쳤을 때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저도 프놈펜 호텔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 대변인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군사적 옵션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다했으나 상대국의 협조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군사적 옵션이라니 이건 주권 국가의 영토 안에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30년 인터폴 경력에서 이런 발표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신중함을 당부했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유럽 각국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죠. 결국 모두가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데려와라. 정부를 믿는다는 구호가 광장을 가득 채웠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과 정부가 완전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한국의 한 방송사가 특별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건 22살 피해자 이준호 학생의 아버지였는데 70대 노인이었던 그분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믿소. 우리 정부가 준호를 반드시 데려올 거라고 믿소. 이 나라는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소. 저는 그 인터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국가를 믿는다는 말, 정부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확신하는 저 눈빛, 이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제가 30년간 일했던 유럽에서라면 국민들이 정부를 비난하고 무능하다고 성토했을 텐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틀 뒤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진석 합동참모의장이 직접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움직였다는 겁니다. 군 최고 지휘관이 일개 국민의 집을 찾아간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방송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는데 박 의장은 이준호 학생의 아버지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데려오겠습니다. 이건 군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닙니다.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성 장군이 평범한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약속하는 모습, 이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이었죠. 일주일 뒤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707 특임단이 선발됐고 작전명은 약속의 귀환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도 현지 전략고문으로 작전에 합류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았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이 역사의 일부가 된 거라는 걸요. 작전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707 특임단 대원들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점검하고 작전을 숙지하면서도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었죠. 한 대원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러 가는 겁니다. 출정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계속 생각했죠.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질문도 떠올랐습니다. 330명의 국민을 버리는 게 과연 국가입니까? 새벽이 밝아왔을 때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약속의 완성이다. 작전 개시일은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707 특임단과 함께 시엠립 외곽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지만 제 옆에 앉은 대원들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목표 지점은 시엠립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정보원의 제보에 따르면 인질들이 그곳에 감금돼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조용히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깜깜한 밤이었고 대원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정확했죠.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경비는 예상보다 허술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쉬웠습니다. 첫 번째 창고로 들어섰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한 대원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 사방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총알이 벽을 뚫고 들어왔고 대원들은 즉시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보가 샜다. 한 대원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고 적들은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한 대원이 어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팀장이 재빨리 판단하며 외쳤습니다. 지하로 빠진다. 우리는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면서 응사를 계속했고 지하수로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지하수로로 내려가는 순간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썩은 물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우리는 허리를 굽힌 채 한참을 이동했죠.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빗물 떨어지는 소리와 우리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팀장이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앞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녹슨 철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원 한 명이 조용히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고 몇 분 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30여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고 우리를 보자 어떤 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707 특임단입니다. 여러분을 데리러 왔습니다. 한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겁니까? 팀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호 학생,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간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희망이 피어올랐고 몇몇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국가였구나, 이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적들이 추격해오고 있었죠. 즉시 이동한다. 팀장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인질들을 이끌고 다시 지하수로로 빠져나왔습니다. 부상당한 대원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인질을 부축했고 다른 대원들도 노약자들을 등에 업고 움직였습니다. 탈출 과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추격이 이어졌고 몇 차례 총격전이 벌어졌죠. 한 대원이 제 앞에서 총알을 막아냈고 또 다른 대원은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 팀장이 외쳤고 우리는 전원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마침내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보였고 의료진이 즉시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순간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학생이 제 옆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나라가 한 약속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행동했다. 귀환은 승리가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330명 전원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부상자는 5명이었고 그중 2명은 중상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저는 위성전화로 런던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목표 확보, 전원 생존 귀환 완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환호성은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뜨거운 소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저도 함께 한국으로 향했는데 기내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대원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죠. 승리의 환희보다는 임무를 마친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공항 게이트가 열렸을 때 저는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수백 명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죠. 이준호 학생이 게이트를 나서자 한 노인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분의 아버지였습니다. 준호야. 그 한마디와 함께 부자가 껴안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순간이었죠. 공항 대합실 전체가 울음과 환호로 가득 찼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국가구나, 이게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는 순간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연일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죠. CNN은 특집 방송을 편성하며 한국, 자국민 구출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첫 민주국가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BBC는 분석 프로그램에서 협상이 아닌 행동,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기준이라며 연일 보도했죠.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인터폴 아시아 지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참고해야 할 사례입니다. 싱가포르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닙니다. 국가의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태국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버트,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한국은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라면 절대 못했을 겁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동남아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조직범죄 단속 강화를 발표했고 태국과 베트남도 외국인 보호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죠. 한 현지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의지였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범죄 조직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터폴 정보망을 통해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동남아 주요 조직범죄 집단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룰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건드리지 마라. 한 조직원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죠. 한국은 진짜로 온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약속의 귀환, 한국이 세운 새로운 기준.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게 뭡니까? 군사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뢰였습니다. 일주일 뒤 인터폴 본부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모델, 국민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유럽 각국의 외교관들과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모두가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배우려 했습니다. 영국 국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로버트, 당신이 직접 봤으니 말해보시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신뢰입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었고 정부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템스강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 인터폴 요원 생활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이었죠. 저는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힘으로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다. 국민을 지키는 나라다. 한국의 작전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인터폴 본부에서는 연일 회의가 이어졌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 세션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죠. 한국 모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이들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330명 전원 생존 귀환. 이 사실 앞에서 어떤 비난도 힘을 잃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서서히 한국의 접근법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석한 한 국제회의에서 한국 독트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죠.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는 명분 확보, 국민의 압도적 지지,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 작전.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외교부는 국민보호강령을 전면 개정했고 해외 자국민 위기 상황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도 해외 작전 매뉴얼에 한국 사례를 삽입했죠. 영국 SAS는 한국 707 부대와의 합동훈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저는 런던 본부에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한 회의에서 영국 국장이 말했죠.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석 달 전 캄보디아의 어두운 밤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수로를 기어가던 대원들, 인질들의 눈에 피어오른 희망, 그리고 공항에서 터진 울음과 환호를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약속의 귀환, 한국이 세운 기준이었죠.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한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군사력보다 강한 무기를 가졌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되자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대부분 거절했지만 BBC만은 수락했죠. 인터뷰 당일 진행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로버트, 당신은 한국의 행동을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제법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신중하게 답해야 할 질문이었죠. 아니요. 그들은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는 걸 보여줬을 뿐입니다. 국제법도 중요하지만 330명의 생명은 더 중요합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 그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는 그 신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템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은 맑았죠. 저는 30년간 수많은 국기를 봤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국민의 이름 아래 존재했지만 진짜로 국민을 위해 총을 든 나라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죠. 한국은 외교가 아닌 약속으로 세상을 설득했다. 자국민 330명, 그 숫자는 국가의 존엄이었다. 나는 그날 한 청년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신념이 구출되는 것을 봤다. 이제 나는 단언한다. 진짜 강대국은 국민을 지키는 나라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의 밤하늘을 상상했죠. 강철빛 도시, 약속을 지키는 나라, 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줘서요. 석 달 전 저는 냉소적인 인터폴 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증인이 됐고 참여자가 됐으며 무엇보다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